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에서 주제를 바꿔서 확률로 넘어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확률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경우의 수랑 연계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을 공부하기 전에 꼭 경우의 수 부분은 복습을 하고 확률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 꼭 이 확률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사건과 집합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학하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경우의 수랑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관점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이 사건과 집합하고 관련된 내용은 확률 단원도 확률 단원이지만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우리가 집합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해석을 하면 경우의 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집합은 확률 단원에서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확률 단원에서 이제 이 확률을 집합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할 건데, 해서 문제에 주어진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사건하고 관련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하고 사건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집합이랑 매치를 계속 시켜서 생각을 해줄 건데, 일단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주어진 전체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들 하나하나, 원소 하나하나만 들어가 있는 집합이다 라고 개념적으로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요 밑에 있는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집합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전 사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마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전체 집합이 될 건데, 집합 단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확률 단원에선 이 전체 집합을 U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S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요 전사건이라는 거는 표본공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건데, 표본공간이랑 전사건은 결국 같은 개념이지만 이 표본공간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인 전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이 주어졌는데 그 사건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부를 거고, 이 공사건은 이름만 봐도 공집합이랑 매치가 되는 개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일 거기 때문에 공사건은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두 사건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는 또는이 들어간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얘는 이름 그대로 두 사건을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집합의 형태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곱사건이라는 거는 이름은 곱이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 두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는 그리고로 연결이 되고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곱사건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교집합이겠구나 라고 매치를 시켜주면 될 거고,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여사건이라는 개념은 자주 봤을 거예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반대 경우를 생각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여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하고 매치가 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을 집합 기호로 나타내서 확률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어떤 집합이랑 매치가 되고 어떤 기호를 써서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가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적인 부분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확률 단원에서 자주 보게 될 건데,
이 배반 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이 없는 그런 사건일 거고, 결국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은 집합의 관점에서는 서로 소인 두 집합이겠구나 라고 매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면, 자, 실제 우리가 경우의 수랑 확률 단어에서 구하는 거는 각각의 사건들, 집합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숫자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을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의 수라는 거는 내가 사건을 집합으로 매치를 시켰으면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결국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를 이용을 해서도 이 확률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집합 기호들을 확률 기호랑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사건과 집합하고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같이 집합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면 훨씬 문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집합은 꼭 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결국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했었는데, 자,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로 했으면 분자에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분수의 형태, 결국 비율의 형태로 구한 값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말로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 확률을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건을 집합 A로 나타내기로 했으면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P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확률의 영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P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자, 분모 분자에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는 결국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분모에는 집합의 관점에서 원소의 개수 기호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결국 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앞으로 기호로 계속 나타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 2개를 실제로 시행을 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수학적으로만 따진 확률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우리가 앞단원에 경우의 수 단어에서 봤던 모든 경우들은 우리가 실제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따져준 경우의 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수학적으로 동등한 확률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구한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이제 수학적 확률 말고도 어떤 확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얘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통해서 구한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예요. 자, 똑같이 PA라고 하고 전체 경우의 수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쓰는데, 이거는 머리로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시행한 전체 횟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실제 횟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확률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은 2가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통계적 확률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의 타율이라던가 골프 선수의 타율처럼 실제로 수학적인 확률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친 전체 경우들 중에서 따져야 되는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시행한 횟수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얘가 무한히 커져서 엄청 많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행을 무한히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만 한다면 그 비율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간주를 하고 확률값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의 타율,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3할이다. 3할은 0.3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0.3이라는 숫자는 그냥 한두 번 쳐서 나온 게 아니라 몇백 번, 몇천 번을 쳤을 때 나온 결과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타석을 몇 번을 추가하고 안타 횟수를 추가한다고 해도 이 큰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해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서 이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확률 값으로 간주를 해서 쓸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주사위라던가 동전처럼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시행한 횟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결과는 내가 10번을 던지게 되면 주사위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하고 동떨어진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지게 되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결국 수학적 확률인 6분의 1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시행한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통계적 확률은 머리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확률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죠. 결국 이 확률 값 안에는 분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가 음수가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일어나거나 전부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하면 결국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0하고 1 사이에만 존재를 해야겠죠. 항상 분모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결국 전 사건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전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 같으면 결국 확률은 1이 될 거고요. 100%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0이 되고 결국 그 확률도 0이 된다.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확률의 정의랑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 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점은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이 확률이라는 거를 집합기호 그리고 P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수학적 확률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순열을 이용한 조합을 이용한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이용한 확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집합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되는 경우랑 곱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확률에서도 마찬가지 이 확률들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것인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부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결국 확률도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률을 더한다는 거는 또는 하고 관련된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합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합집합하고 매치를 시켜주자 그랬기 때문에 밑에 기호로도 지금 합집합 기호를 지금 P라는 기호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일단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분자에 이렇게 들어간 전체 경우의 수는 분모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리를 해주게 될 텐데, 우리가 수학화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두 번 적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식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는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ns분의 na, ns분의 nb, ns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로따로 정리하면 우리가 걔네들 각각을 확률로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비슷한 느낌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제 사건과 확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걔는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되 혹시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두 번 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한 번 빼주는 식으로 전체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 집합이 있으면 걔네 두 집합이 꼭 교집합이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교집합이 없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이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그냥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만 더해서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결국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합사건이다. 합집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관점에서도 이 확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점을 확률 단원뿐만 아니라 아마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제 집합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해주면 자, 요거랑 같이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이미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 여사건이라는 거를 계속 활용을 했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적어도라는 문장을 포함을 하면 자, 이 안에는 내가 구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요거랑 반대되는 우리가 오히려 더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식으로 구했는데 자, 이게 왜 가능했었는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여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의 관점에서는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집합은 원래 집합하고 겹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얘랑 얘는 더하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로 치면은 1, 전 사건의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건데 관점을 달리해서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는 식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여사건이라는 거를 꼭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만 쓰는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 자, 만약에 적어도라는 말이 없더라도 내가 구하려는 사건보다 여사건이 훨씬 더 심플한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그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자, 주사위 두 개를 더하면 2부터 12까지가 나올 텐데 10일 이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하면 그 반대 경우는 그냥 합이 12인 경우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36가지에서 그냥 합이 12인 한 가지만 빼도 우리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항상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 계산들을 할 때에는 반대 사건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습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개념적으로도 아직 합사건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가 앞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냥 연장선상이다. 거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만 한 번 더 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일단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하학적 확률은 교육과정상에서는 빠졌지만 일단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숫자로도 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원이라던가 사각형을 그려놓고 도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도
확률값을 계산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영역으로 나타내어지는 자요 영역이라는 거는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도형하고 관련된 표본 공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 그럼 결국 그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 안에 내가 원하는 영역의 길이, 넓이, 부피를 이용을 해서 비율을 따져준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 도형하고 관련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도형의 길이,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학상, 수학하에서 배웠던 부등식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도 확률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주긴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이 기하학적 확률은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도형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 결국 표본 공간 전체 영역의 길이, 넓이, 부피, 그리고 사건, 길이, 넓이, 부피는 항상 같은 차원의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표본 공간을 길이로 구했으면 내가 원하는 사건도 길이의 형태로 나와야 될 거고, 넓이를 처음에 구했으면 사건도 넓이의 형태, 부피였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사건도 부피가 돼야지만 확률로서 의미가 있는 값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표본 공간 전체 영역의 넓이를 구해놓고 내가 원하는 사건을 길이의 형태로 구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건 따져주지 않지만 굳이 내가 확률로 치자면 넓이분의 길이는 애초에 차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은 공사건 0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줘도 될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등수학에서 배우게 될 기하학적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는 문제일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안에다가 내가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삼각형 PAB를 만들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A, B를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둔각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둔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의 경계선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변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요각을 직각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내가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결국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요 경계선 위의 점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 경계선 아래쪽에 요 부분에다가 점 P를 찍게 되면 그 삼각형은 항상 둔각인 각을 가지는 둔각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 점 P가 존재할 수 있는 전체 영역,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확률 P는 전체 넓이 1에다가 둔각삼각형이 될 영역은 결국 요 반원의 내부기 때문에 반지름 2분의 1인 4분의 파이의 절반인 8분의 파이만큼의 영역 안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확률은 8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건데, 그럼 반대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요 영역 바깥쪽에다가 내가 점을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예각삼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이랑 여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전체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는 식으로 결국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사건의 확률 1에서 이제 요 넓이, 요 확률을 뺀 1 빼기 8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둔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점 P의 영역은 요 점 P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정사각형의 영역 넓이랑 같이 반원의 넓이, 그 바깥쪽에 넓이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근데 지금 요 영역 안에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점은 영역이 넓이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선의 형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표본 공간은 넓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선이 되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 공간이랑 사건의 차원이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확률의 관점에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확률 계산에서는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도형의 넓이, 길이, 부피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고등수학에서도 간단하게만 연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의 그냥 연장선상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앞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 확률 계산을 할 때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새로 추가해서 배운 원순열이라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확률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률은 다시 한번 집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까지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랑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